LA 카운티 내 네일 살롱의 실내 영업이 오늘부터, 실내 쇼핑몰의 영업 재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허용됩니다. 카운티 내 도박장은 오는 월요일부터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성향이 두드러져 미주 여성들의 유방암 진단 검사 횟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유방암 사망자가 큰 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내려진 고온 경보로 인해 가주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추석 타운은행을 통한 남가주 한인들의 무료 추석 송금 건수와 액수가 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추석을 맞아 트위터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추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두 자릿수 차로 뒤지고 있다는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첫 TV 토론에 대한 혹평과 논란 속에 진행 방식 변경이 추진되자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비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직 공화당 정부 고위관리 5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차관보들이 11월 대선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편 투표 비중이 확대되며 다음 달 치러질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미 온두라스인 수천 명이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또다시 험난한 미국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직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83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LA 카운티 내 네일 살롱의 실내 영업이 오늘부터, 쇼핑몰의 영업 재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허용됩니다. 이 카운티 내 도박장은 오는 월요일부터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내 네일 살롱의 실내 영업이 1일부터 허용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네일 살롱의 실내 영업 허용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인 1일부터 네일 살롱의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쇼핑몰 영업은 다음 주 수요일인 7일부터 재개할 수 있으며 푸드코트는 여전히 실내 영업이 불허됩니다. 네일 살롱과 실내 쇼핑몰 모두 수용 인원은 25%에 맞춰야 합니다. LA 카운티 내 도박장은 오는 월요일부터 야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에서 음식과 음료 서비스는 불허됩니다. 카운티 내 브루어리와 와이너리의 경우 야외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재 보건국이 검토 중이며 일주일 내에 영업 재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내 초등학교 킨더가든부터 2학년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위한 웨이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일주일에 30개 학교에 국한돼 발급되며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웨이버가 허용됩니다. 대면 수업이 허용되면 학교에서는 학생 수를 각 학급당 12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담당 교사들은 모든 학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체 하루 일정을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는 별도로 시정부 자체 보건국을 운영하는 롱비치시의 경우 LA 카운티 영업 재개 일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롱비치의 경우 네일 살롱의 실내 영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허용됩니다. 또 롱비치시의 브루어리와 술집, 와이너리, 피트니스 시설의 야외 영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허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성향이 두드러져 미주 여성들의 유방암 진단검사 횟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유방암 사망자가 큰 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이해 이웃케어 클리닉과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이 공동으로 1일 주최한 웨비나에서 유방암의 조기 검진 중요성이 새삼 강조됐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에린 박 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등 암 검사가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전미의학협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방암 진단 검사가 52%나 줄었는데 이는 암 환자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암 검사를 받는 여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정기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완치 가능성도 높다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 형평성 연구소의 줄 수라니 디렉터는 한인들의 암 검사율이 미국 전체보다 낮다며 한인단체, 종교기관과 협력해 최신 의료 연구 정보와 암 예방법 검사 방법 등을 알리고 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reast cancer screening rates amongst Korean American women are really low. And so our center is really committed to conducting outreach and education in the community, working with partners in the community so we can correct these inequities. 시더스 사이나이 유방암 치료센터의 아이린 최 간호사는 코로나로 유방암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줄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시기를 놓쳐 2030년까지 유방암으로 5,500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유방암을 극복한 김영 씨가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한인 여성들에게 유방암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방암 서바이버인 김영 씨입니다. 유방암은 얼마든지 예방이 되는 암이어서 평소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정기검진 후 조밀한 조직이 보이니 필요하면 초음파를 하라는 소견을 받고도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 넘어갔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예방이 가능한 유방암 정기검진을 꼭 챙기라는 당부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의료보험이 없고 소득이 빈곤층에 속하는 여성들에게 1년간 무료 유방암 정기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추석을 맞아 트위터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추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오전에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아내인 질과 우리 가족 모두를 대신해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맞아 미주 한인들이 흥겨움과 웃음,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한다며 한글로 마지막에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올 추석 타운은행을 통한 남가주 한인들의 무료 추석 송금 건수와 액수가 모두 늘었습니다. 오픈뱅크는 올해 추석 송금 건수 193건, 송금 액수는 37만 9,899달러로 전년의 송금 건수 102건, 송금 액수 19만여 달러보다 큰 폭 늘었습니다. US 메트로뱅크는 올해 추석 송금 건수가 50건, 송금 액수는 총 9만 5,220달러를 기록해 전년의 송금 건수 36건, 송금 액수 7만 3,320달러보다 상당폭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남가주에 내려진 고온 경보로 인해 가주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동안 무더위는 절정에 달하면서 LA의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나들면서 남가주 곳곳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었습니다. 특히 샌가브리엘, LA와 롱비치, 다운타운, 팜데일, 랭커스터, 패사디나, 버뱅크 지역이 오늘 낮 수온주가 100도를 넘고 우드랜드 힐즈는 110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주민들의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 정부는 오늘 주민들에게 절전령을 내렸습니다. 가주 전력 당국은 주민들의 과도한 전력 소비가 전력 수급의 차질을 빚어 가주 곳곳에서 오후에 강제 단전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력국은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가주민들에게 전력 소비를 줄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가 K-팝과 LA 폭동 등을 교과서에 반영해 줄 것을 주 교육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는 오늘 인종학 교과목 교육과정에 한인 역사와 관련해 6개 주제를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학습 지도안 의견서를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LA 총영사관이 전했습니다. 한인 교육 전문가들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문화적 역량을 대표하는 K-팝, 1992년 LA 폭동과 한인사회 극복 과정, 미국 땅에서 전개된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할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정신, LA 폭동의 극복과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인종학 교과목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K-팝은 아시아계와 라틴계 미국인 사회에서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통과된 주 법에 따라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이 인종학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주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인종학 커리큘럼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는 현재 교육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주 교육부에 한인 역사 반영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도 관련 계정을 개설해 5,5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LA 등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에 또다시 전국적인 불체자 집중 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민 단속 작전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이민자 피난처 도시와 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져 서류 미비 이민자가 많은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작전은 법과 질서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대선 전까지 한 달여간 단속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 포스트와 팍스뉴스 등은 익명의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이민 당국이 10월 초부터 이민자 피난처 정책을 채택한 전역 대도시들을 타겟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 체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을 피난처 작전으로 명명해 이번 주말부터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덴버와 필라델피아 등지로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전을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작전 기간 중 단속 대상 도시들을 방문해 이민 단속 현장 요원들을 독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 현장에 요원들을 투입할 예정인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측은 피난처 도시 지역 정부들이 이번 작전을 회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경우 더 많은 단속 요원들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한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오가의 가주마켓 플레이스가 결국 연방 파산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해 매각되게 됐습니다. 가주마켓 플레이스의 리스팅 브로커는 가주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경매를 오는 14일 LA 다운타운 법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연방 파산 법원 트러스티가 승인한 경매 절차에 따르면 경매에 참여하려면 오는 12일까지 경매 참여 신청을 통해 입찰자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00,000 디파짓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입찰 금액은 $5,000,000로 확정됐으며 낙찰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11월 13일까지 매매를 클로징해야 합니다. 매입자와 매각자가 가격과 조건에 합의하면 성사되는 일반 상업용 매물과는 달리 파산 매물의 경우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매매가 종결됩니다. 가주 마켓플레이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간 것은 지난 5월 $5,200만 파산 매물로 나온 지 4개월이 넘도록 매각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에 대해 그동안 몇몇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매매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형 쇼핑몰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경매에서 가주 마켓플레이스가 낙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10월 5일부로 마르셀로 신임 병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알렌 병원장의 후임으로 할리우드 차병원을 이끌게 된 마르셀 로 병원장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40년 이상 고위 리더십 경험을 쌓은 인재로 헐리우드 차병원에 합류하기 직전에는 산타모니카의 리서치 전문 커뮤니티 병원인 프로비던스 세인트 존스 헬스 센터와 존 웨인 암센터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습니다. 재임 기간 성공적으로 두 병원을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신경외과 서비스 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 대표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인트 존스 의료 파트너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지역 5개 병원 비영리 시스템인 프로비던스 계열사 스웨디시 헬스 서비스에서 14년간 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로 병원장은 2021년 오픈을 앞둔 최첨단 신규 병동이 완공되는 매우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헐리우드 차병원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첫 TV 토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나친 끼어들기와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하면서 혹평을 받은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지만 7,300만 명이 넘게 시청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무분별한 끼어들기와 유치한 설전 등으로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토론이라는 혹평을 받은 미국 대선 1차 TV 토론. 첫 토론 뒤에 미 C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54%, 트럼프 대통령은 41%를 얻어 13%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5%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답변했으며 11%는 바이든 후보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77%는 이번 토론이 자신들이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TV 토론은 7,300만 명이 넘게 지켜본 것으로 나타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유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TV 토론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더 토론을 잘했다면서 각자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We're going to go and win 4 more beautiful years in the White House and do more than anybody's ever done before from the White House. We're looking to set records. I really enjoyed last night's debate with Sleepy Joe. The way he tried to distract from everything that the moderator wanted to talk about is evidence of the fact to me that he has no idea what he's doing. And 4 more years of this will be a disaster. 대선 토론위원회는 막장 토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질서 있는 토론을 위해 진행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He wants to debate. He plans on being at the debate, but he wants the rules to be fair and wants a fair exchange and doesn't want rules that cover for a certain candidate's inability to perform well. 이런 가운데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한 레리 파이퍼 전 CIA 국장 등 전직 국가안보관리들 130여 명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비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직 공화당 정부 고위관리 50여 명이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한 달에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던 첫 TV 토론.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할 용의가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답변합니다. Proud Boys, stand back and stand by.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를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날 토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종 문제였는데 최근 주목받는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에 대한 비난을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백인 민병대 등 우파가 아니라 좌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여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다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오나치와 KK단이 증오와 폭력을 유발하는 범죄 단체라고 했지만 프라우드 보이즈 등 최근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를 비난했는데 왜 자꾸 언론이 물고 늘어지냐고 했습니다. His record on this is unmistakable, and it's shameful that the media refuses to cover it.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전직 공화당 고위 관료 50여 명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정치권 뉴스를 다루는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전직 공화당 고위 관료들의 바이든 지지 선언은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채라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차관보들이 11월 미 대선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턴 예일대 로스쿨 초빙 교수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아마도 선거 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새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던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국제안보 외교부 소장도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10중 8구라고 동의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도발을 예상해야만 하고 이는 틀림없이 교과서적이라며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친숙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새 정부를 겁먹게 한 뒤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보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는 새 강아지를 길들이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를 열린 이날 대담에서 전직 차관보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대북 정책을 더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샨턴 전 차관보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보다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협력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진행자는 그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팍스뉴스 앵커인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는 팍스뉴스의 다른 앵커 빌 해머의 프로그램 빌 해머 리포츠에 출연해 그때 벌어진 일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난달 29일 대선 토론은 작지 않은 정치적 혼란을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불복 시사, 백인 우월주의 두둔 논란은 둘째치고 토론 자체가 방해와 모욕으로 얼룩졌습니다. 진행자가 토론 시작과 동시에 통제력을 잃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간 까닭에 월리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월리스는 이에 대해 개탄스러웠다며 나는 진지한 토론을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미국인들이 원하고 누려야 할 토론이 되지 못한 까닭에 그들에게 훨씬 더 개탄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개입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며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미국의 손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토론을 운영하는 대선토론위원회는 진행자가 후보의 마이크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토론 방식을 구조적으로 변경할 모든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편 투표 비중이 확대되자 불리하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선 불복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된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엘고어 후보는 불과 537표 차이로 진 플로리다 선거에서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어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Let there be no doubt.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I accept the finality of this outcome.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플로리다주를 이겼더라면 대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지만 고어는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편 투표의 비중이 커지게 될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e election is honest, and I'm not sure that it can be. I don't know that it can be with this whole situation. Unsolicited ballots. There are unsolicited millions being sent to everybody. 미국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8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전체 유권자의 4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편 투표의 확대는 개표 지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선거일인 3일자 소인이 찍혀 있더라도 노스캐롤라이나는 6일, 미네소타와 네바다는 10일, 오하이오는 13일, 캘리포니아는 20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개표가 늦어지면 패배한 측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2000년 대선은 36일이 지나서야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5대4로 연방대법원이 부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어의 승복이 없었더라면 분열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선이 해피엔딩이 될지 아니면 막장 드라마가 될지 미국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제시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경기 부양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누신 장관과 함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전날 밤 이 중에는 항공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금 20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도스 실장은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라면서 항공업계를 긴급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이 제시한 경기 부양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1조 5천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의 경기 부양안 협상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미 온두라스인 수천 명이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또다시 험난한 미국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온두라스 산데르로 술라에서 도보로 출발한 이민자들이 북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이웃 과테말라로 진입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봉쇄했던 육로 국경을 지난달 18일 다시 연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만 월경을 허용해 왔으나 이민자들은 수백 명씩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 경비를 뚫었습니다. 현재 과테말라로 들어간 이민자들이 3천 명을 넘겼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폭력 등을 피해 수천 명씩 무리를 지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들의 행렬인 캐러밴이 북상을 시작한 것은 몇 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캐러밴의 미국행은 지난 2018년 절정을 이뤘다가 미 정부의 압박 속에 멕시코 등이 이민자들의 불법 월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부터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로 미주 각국에서 이동이 제한되고 국경이 봉쇄되면서 한동안 이민자들의 대규모 행렬도 끊겼습니다. 그러다 최근 봉쇄가 점차 완화되고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미국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행 출발을 앞두고 지난 몇 주간 온두라스 소셜미디어에선 캐러밴에 합류할 이들을 모집하는 글이 확산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위기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당국의 재정 지원이 수요일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 19,00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달 25일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티븐 뮤누신 미 재무장관이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항공사 직원의 급여 지원료 250억 달러 예산 문제는 다른 사안에 대한 협의와 맞물려 여전히 하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아메리칸 항공이 구조조정 일정을 미뤄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강행 계획을 밝히며 문우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간 신속한 타협을 압박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 400명가량 또는 전체 1%에 해당하는 인력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후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추석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연휴에도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정쟁이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여론 악화를 경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고향과 지역구에서 피켓을 들고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국군의 날이기도 한 추석 당일에는 국방부를 향해 정치 군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무장한 국민이 총격을 당하고 불태워졌는데도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옹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군의 태도가 피살된 공무원을 2번 죽였다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이 점을 추궁해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악재가 더 커지지 않도록 대응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군의 보고를 바탕으로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규정하고 우리 군과 청와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처럼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그러면서도 지금은 정쟁으로 코로나19 방역 전선을 흐트릴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여야가 대북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의 강공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격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추명입니다. 변화를 기치로 든 국민의힘 결국 당 색깔을 빨강, 파랑, 흰색 이렇게 3색으로 정했습니다. 보수정당은 광복 이후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파랑을 고수해오다 새누리당 때 빨강으로 바꿨습니다. 이 모든 색을 다 담은 3색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당색은 그 정당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만큼이나 상징성이 큽니다.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보수 진영은 오랫동안 푸른색을 당색으로 삼아왔습니다. 민주자유당 전당대회는 흡사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온통 청색으로 뒤덮였고 이후 문민정부의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파랑은 보수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식은 2012년 새누리당이 깼습니다. 흰색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빨간색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열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를 넘어 빨강을 선택하면서 당시에도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색깔론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일반에게 혹시 정책의 좌클릭과 그걸 연결해서 뭐 보수적인 쪽에서 좀 시비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와 달리 당명과 당색을 바꾼 뒤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전국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말기 국정농단 사건 이후 보수 정당이 혼란을 겪는 사이 빨강은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극우 진영까지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밀레니얼 핑크라는 한층 젊어진 색깔을 선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파랑과 빨강을 거쳐 핑크로 갔던 보수는 이번엔 한 가지 색의 가치를 담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의 소위 의식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의 다양성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쓴 거지. 여러 색이 섞인 만큼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탈이념이라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론 과거 보수가 선택해온 색깔들의 총집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쇄신인가 답보인가 새로 바꾼 당색 역시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이런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처리되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실 없는 맹탕 국감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감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국감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 재벌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왔는데 애국심 검증 질의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라는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고 맹탕 질문이나 호통 질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증인 신청에만 몰두한 결과입니다. 여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이 같은 풍경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일단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이 줄고 불러놓고 망신 주기라는 잘못된 관행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일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국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비대면 출석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더 나아가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나 기업인을 부르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다만 국민을 대신해 어떤 질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비대면 국감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급성 심전지는 전신으로 신선한 혈액을 뿜어내는 심장의 심실, 심장의 아래쪽이 여러 원인 때문에 갑자기 분당 400회에서 600회 정도의 높은 속도로 수축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편안할 때의 심실 박동수는 보통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입니다. 심실이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 박동을 시작하면 심장에서 피가 전혀 뿜어져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심실이 초고속도로 수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혈액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업비트.org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가 일어나면 피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전신에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급성 심정지가 일어난 뒤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급성 심정지는 심근경색과는 다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산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심장 세포가 괴사하면서 일어나는 증세입니다.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 왼팔 저림,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의 증세를 나타냅니다. 이런 증세 없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이런 조용한 심근경색이 잘 나타납니다. 심근경색이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성 심정지는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 같은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이렇게 아무 증상 없이 급성 심정지를 당하는 사람이 전체 급성 심정지 환자의 30에서 50%가 된다며 이런 사람들의 경우 심장 문제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급성 심정지라는 치명적인 사태를 겪고서야 심장 질환의 존재를 알게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5.20포인트, 0.13% 상승한 27,816.9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80포인트, 0.53% 오른 3,380.8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9포인트, 1.42% 상승한 11,326.5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신규 부양책 협상과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하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부양책 합의 낙관론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전일까지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밝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37% 올랐고 기술주는 0.96% 상승했습니다.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는 3.13%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7% 떨어진 38.7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3.7% 급락한 40.7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가을 들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원유 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염려가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도입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이런 공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제 금값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1% 오른 1916.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직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3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87만 3천 건에서 3만 6천 건 줄어들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5주 연속 100만 건 미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치 85만 건보다도 적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77만 건으로 98%
58만 건이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시사하는 결과이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의미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업과 실질자들을 위한 미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 필요성을 부각시킨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이어지고 있는 고온건조한 불볕더위 금요일인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발령된 폭염주의보는 내일 밤 8시까지 하루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불볕더위는 주말인 토요일쯤에 한풀 꺾이지만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6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7도,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6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중서부 지방에 한때 비가 오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0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소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소울 TV, 라디오 소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소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소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소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